점을 봤는데 야, 그 점쟁이 돌팔이야. 미래를 봤나? 막 이런. 그러니까 아니 코코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장례식이라도 가나? 그랬더니 코코 샤넬이 당신 장례식에 가고 있어요. 그 디올 자서전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 운명이네. 운명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은하니 오늘 이렇게 스카프가 멋있어 보여요. 오늘은 좀 패셔너블하게 하고 왔어요. 패셔너블하게. 네. 덥지? 솔직히. 더워요. 더워도 참는 게 패션이에요. 옛날에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했잖아요. 여름 멋쟁이 쪄 죽고 그렇지.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고. 네, 우리 약간 쪄 죽어도 패션은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렇군요. 패션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한다.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지금 DDP에서 열리는 전시회 가보셨나요? 저도 갔어요. 네. 네. 디오르의 디오르는, 옷들 가지고 하는데요. 그 디오르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디오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샤넬이에요. 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그렇게 뭐랄까 그 구도를 생각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 디오르가 엄청난 성공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하고 나서 디오르와 샤넬의 어떤 라이벌 이게 굉장히 큰 스토리였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잘 몰라요. 맞아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오늘 세상에 잘 밝혀지지 않았었던 두 라이벌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저는 전시 갔다 왔어요. 일단은 이제 대단히 잘 해놨다. 네, 그래서 뭐 패션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드레스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가보면은 일단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볼거리가 정말 풍성할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큐레이션도 굉장히 잘 해놨고 흥미롭게 그리고 일단 예뻐. 그렇죠. 네. 디올이 원래 예쁘잖아요. 좀 옷이나 이런 게 맞아요. 여성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사실 또 코코 샤넬이었죠. 코코 샤넬은 검어청. 뭐 흰색도 있어, 아이보리도 있고 요새는 굉장히 이제 밝은색, 뭐 그렇죠. 핑크색, 핑크. 사실은 뭐 하늘색. 제클린 케네디 생각하면 딱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물이고. 뭐 샤넬이란 브랜드 자체도 워낙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샤넬의 주인공인 코코 샤넬 역시 뭐랄까요? 굉장히 영화 같은 삶을 살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코코 샤넬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충은 다 알고 또 사진도 너무 유명한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옆모습 사진 탁 이러고 있는 거라든지. 진주 목걸이를 칙칙칙 감고. 맞아. 코코 샤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아는데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 디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브랜드로 알지. 같은 아저씨? 아니 근데 그 회사원 같은 아저씨의 모습을 아는 분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디오르라는 브랜드는 알아도 이걸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한 남성 디자이너 이 인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다든지 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코코 샤넬보다 한 20살 정도, 20년 정도 그쵸. 아래인 사람이죠. 네, 나이도 좀 아래고 그리고 뭐 패션 쪽으로 종사하기 시작한 것도 훨씬 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라이벌이었다고? 라고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후에 그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코코 샤넬의 얘기부터 해볼까요? 코코 샤넬은 일단 어린 시절이 무지하게 불우했다. 이거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뭐 아버지는 행상이었는데 굉장히 남봉꾼이라서 온갖 여자들을 다 쫓아다니고 그렇죠. 뭐 돌아다니다가 어머니를 혼전 임신시켜서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고아원에 가잖아요. 네. 고아원에 가서 사실상 그 당시에 고아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복지 시설로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기보다 거의 뭐 수용하다시피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지 일 시키고. 그래서 뭐 고생하다가 굉장히 영민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사업적인 뭐 이런 마인드라든지 그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막 야망. 막 이글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 그리고 거기다가 손재주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재봉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바레 가수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붙여진 별명이 코코. 네.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대요. 예쁘잖아. 자서전이랑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은
카베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오디션을 봤대요. 그때도 이제 성공한 여배우, 여가수는 생활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오디션에서는 다 똑똑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이제 이쁘니까 카바레에서 많은 남자들의 애정 공세를 받고 대시를 받았겠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거기 오는 남자들은 이제 유부남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뭐 불륜관계라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뭐 사생활적으로 너무 왜 그랬대 너무 지저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그게 이제 서바이벌하는 맞아요. 일종의 수단이었다라고 봤던 거죠. 저는 코코 샤넬 그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푸치니의 라보엠 얘기를 할 때 미미의 그 스테이터스가 좀 애매해. 왜냐면 그 여자도 모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약간 얹혀 사는 그런 그쵸. 뉘앙스를 풍기죠, 스토리가. 약간 코코 샤넬의 어린 그 젊은 시절도 그런 비슷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미미는 거기서 죽잖아. 네. 병 걸리고. 근데 코코 샤넬은 정말 서바이벌 능력 하나만큼은 내가 보기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갑이죠, 갑. 갑이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어떻게 해야지 남자들을 후릴까. 맞아요. 요거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좀 배우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이런 분이었죠. 근데 샤넬이 사귀었던 남자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처음에 샤넬을 사실은 자기 집에 정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식객으로 데려갔던 에티엔 발장이란 남자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예술가라든지 또 당대의 유명한 명사들을 자기 집에 묵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물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죠. 보이 카펠.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걸 또 믿었어, 이 여자가. 이상해. 그렇게 똑똑해도. 보이 카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다음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대줘요. 그래서 모자 가게를 열어봐라. 그러고 그 후에 사업적으로 성공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샤넬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에티엔 발장이랑 같이 살면서부터도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가게를 열고 싶어 그랬는데, 에티엔 발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야, 내가 밥 먹여주지, 옷 사주지, 왜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내가 스폰인데. 내가 스폰인, 야, 이거 스폰이 뭔가 돈을 모자라게 줘서 네가 장사를 없어 보이게. 날 없어 보이게 하면 안 돼. 라 그랬는데, 에티엔 발장의 식객인데, 에티엔 발장이 먹여 살리는 여잔데 장사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 카펠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랑스 사교계에서 좀 자유로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대줄게. 그러면서 수표 뭐 이제 끊어주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사실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샤넬이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 그 다음에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또 리스트가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뭐 장곡도라든지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패기 구겐하임이 나 한 1000명의 남자랑 잡은 것 같아 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뭐 코코 샤넬은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진 않았는데 이분도 리스트를 다 뽑으면 한참 나오겠죠. 한참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뭐 그런 면에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남자들을 이용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뭐 명성과 부 그리고 성공을 쌓은 거다. 뭐 이런 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하여튼간에 그게 뭐 사실이니까 어쨌든 간에. 맞아요. 성공을 꽤 일찍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이 카펠이 굉장히 일찍 죽는데 38살인가 이제 교통사고로 네, 죽는데 그 전에 보이 카펠한테 빌렸던 돈을 다 일시불로 갚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 옷집 모자 가게가 엄청 잘 되죠. 엄청 잘 되죠. 네. 그에 반해서 크리스찬 디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 후에 태어났고 그리고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 그 노르망디 지역, 거기에서 아버지가 무슨 뭐 비료 뭐 이런 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저택에 막 가든도 보통 막 대저택 갖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꽃을 어머니가 막 키우시고. 그렇지. 어머니가 막 꽃을 정말로 아름답게 키우시고.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 디올의 어떤 컬렉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꽃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머니의 어떤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뭐 가드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뭐 이런 플라워 뭐 이런 쪽에 아주 뭐 뭐랄까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네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근데 집이 중간에 망하죠. 중간에 망해요. 근데 원래 이 크리스찬 디올이 그 학교는 또 이렇게 딱딱한 데 갔어.
옥스포라고 해갖고 정치학 이런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있는 집 자식이니까. 있는 집 자식이니까. 근데 안 맞는 거야. 맞겠냐. 그래갖고 이제 관두고 나왔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갤러리를 차려주죠. 예, 그 정도로 부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달리 그림이라든지 뭐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잘 나갔는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서 집이 망하죠. 집이 그냥 쫄딱 망하니까 뭐 갤러리도 다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스케치 같은 거 해갖고서는 팔고 그러고서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랄까 중간에 망하면 되게 힘들거든 원래. 그렇지. 처음부터 없이 살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몰라도 잘 살다가 중간에 망하면 거기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약하게 키워질 때도 많잖아. 유약한 사람이기는 했어. 외유 내강형인가? 점을 봤는데. 저도 점 얘기 들었어요. 점쟁이가 하라고 뭐 이랬던 얘기도 있고. 그 점쟁이가 너는 여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일 거라 그랬대. 그 참 되게 묘하지. 여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닐 거다. 물 많이 건너 뭐 이거지 딱.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 디올은 이웃 동네에 친구 집 가는 것도 힘들어했다는 거야. 나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맞아요. 고민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야, 네가 해외를 다녀? 야, 그 점쟁이 돌팔이야! 막 그랬는데 사실은 딱 맞는 거죠. 찾아가고 싶다 진짜. 프랑스에도 그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다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아주 내향적인. 이제 MBTI 보면은 극아이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거의. 그러네. 나 해외 가는 거 괜찮아. 전 상관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집이 쫄딱 망하고 그렇게 연명을 하고 다니다가 워낙에 손재주나 그림이나 이런 게 좋고 또 감각이 워낙 좋으니까 부티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를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본인의 하우스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출생이라든지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달라요.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코코 샤넬 같으면 확 달려드는데 굉장히 와일드하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크리스찬 디올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다르고. 사실 샤넬은 자기 손으로 정말 자수성가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공을 했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지.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기빨려갖고. 근데 샤넬도 사실은 약간 김지훈 박사랑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사람을 정말 많이 알았지만 늘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면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책 읽다가 자는. 그래서 남자들과 그렇게 많은 연문을 뿌렸는데도 남자들이랑 밤에 뭘 돌아다니진 않았다는 거야. 사실 사람이 연애를 하면 밤에 만나게 되잖아. 뭐 낮술했나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뭐 낮에 좀 만나고 커피 마시고 또 이제 자기의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좀 만나다가 9시면은 안녕. 잘 가. 자러 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거구나.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아주 치밀한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꼭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션 업계에서의 어떤 그 계보로 따지자면은 크리스찬 디올이 훨씬 후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패션 교육을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대요. 그래서 잘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너무나 감각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말? 막 이렇게 약간 항상 자기를 의심하는 그래서 늘 우유부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더라고. 거기 비하면 코코 샤넬은 자신감 뿜뿜? 그렇지. 뭐든지 다 나한테 갖고 와봐. 막 약간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패션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샤넬의 스타일. 약간 남성복 스타일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떨 땐 노동자의 옷, 스웨터, 뭐 줄무늬, 뭐 티셔츠 이런 거 여자가 바지를 입는다든지 모든 어떤 그 혁신을 이룬 것이 이제 코코 샤넬이라고 하면 사실 디오르는 전후에 다시 아름다웠던 시대로 돌아가자 복고적인 태도를 취한 패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코 샤넬이 그래서 정말 히트를 쳤던 게 이제 모자를 왕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1920년대에 나왔었던 그 리틀 블랙 드레스라고 있어요. 정말 이제 허리선 이런 거 코르셋 뭐 이런 거 벗어 던지고 그런 거 없이 착 떨어지는 이제 그런 여성들이 정말 더 이상 실용적이고 질질 끌리지 않는 막 길고 막 이런 거 말고 실용적으로 여자들이 입고선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성을 좀
해방시킨다라는 맞아. 그런 이제 기치를 걸고서 내놨던 옷이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정말 혁명적인 게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에 코코 샤넬의 경쟁자라고 하면 그때 남성 디자이너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폴 푸아레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데 이 사람도 혁명적인 면은 있어. 이 사람도 좀 옷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슨한데 그리스 여신풍이야. 플러스 터키풍 뭐 이래서 옷들이 이제 굉장히 얇은 감으로 칭칭칭칭 감은 옷에다가 막 이제 터키풍 바지 발목이 쪼그라드는 거기다 막 수에다가 예쁜 꽃무늬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코르셋은 안 했는데도 이 옷이 치렁치렁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여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옷은 아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코코 샤넬은 뭐 저지, 트위드 이런 걸로 사실 저지 그러면 좀 툭박진. 그렇죠. 그걸 옷에다가 쓴다고? 맞아. 약간 이런 거였죠. 트위드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감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거친 모. 그래서 거기다가 검정색을 이제 막 두드려 박고 보석도 인조 보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더니 폴 푸아레가 이제 경쟁자니까. 그치. 아니 코코 그런 옷을 입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장례식이라도 가나? 그랬더니 코코 샤넬이 당신 장례식에 가고 있어요. 이러고 했다는 뭐 농담이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코코 샤넬의 기세에 눌려서 폴 푸아레는 사실 중간에 거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하죠. 거봐 기가 너무 세갖고 옆에 가면 기 빨린다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옆에 있는 남자들이 빨리 죽었어요. 보이 카펠도 사고로 죽고. 미시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폴 이리부도 코코 샤넬이 보는 앞에서 테니스를 치고 오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리죠. 그 옛날 할머니들 저기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하니까 그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코코 샤넬이 흑역사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알려져 있긴 한데 완벽하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나치에 부역을 했죠. 맞아요. 네, 사실 나치가 이제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파리를 점령을 하는데 프랑스에 침공을 해갖고 파리까지 점령하기까지 6주밖에 안 걸려요. 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그 당시 프랑스 육군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럽 내 최고 육군이 프랑스 육군. 근데 왜 당나라 군대야? 알고 보니. 그 프랑스 육군 교본이 있어요. 엘랑이라고.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그 어떤 적도 막 그랬는데 딱 꼴랑 6주에 그렇게 함락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놀려요 아직까지도 엘랑 6주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히틀러가 파리에 가갖고서는 그 에펠탑을 등에 쥐고서는 그리고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그랬죠. 그렇게 딱 프랑스가 함락이 되고 우리가 뭐 프랑스 파리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요. 그렇지. 특히 파리는 뭐 말도 못하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세계의 수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나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심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코코 샤넬은 거기서 나치 장교들과 파티도 하시고 리츠 호텔을 중심으로 리츠 호텔에서 그거 전망이 그렇게 좋잖아요. 리츠 그렇죠. 호텔이. 거기서 이제 여러 장교들과 만나다가 그 중에 한 명과 또 사랑에 빠지는. 맞아. 엄청 잘생긴 네, 이름이 한스예요. 한스. 이름이 길어 근데. 한스 퀸터 폰 딩켈라게라는 독일 장교랑 사랑에 빠진데 이 독일 장교가 뭐 군인이기도 하지만은 스파이예요. 첩보 뭐 이런 거 정보 같은 거 이런 쪽에 일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어머니가 영국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인이지만 다른 어떤 그런 무슥한 독일 장교랑은 다르게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 불어에도 능통해서 코코 샤넬이랑 사귈 때는 늘 불어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너무 좀 멋있을 것 같아. 금발에 훤칠하고. 이런 애들이 이러고서 얼빠.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다. 나치 그 장교들을 되게 잘생긴 애들로 일부러 해서 좀 프로파간다를 퍼뜨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당시 나치 제복 이게 제복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이 입으면은 좀 이렇게 빛나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나치 제복은 그 이제 일부러 약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훨씬 더 멋있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일부러 굉장히 젊고 잘생기고 완전 꽃미남 같은 그런 이제 남성들을 뽑아갖고 장교로 계속 내보내고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가 있었다. 약간 이제 너 같은 얼빠를 위한 프로파간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게 샤넬이 애가 없잖아요. 이제 평생 결혼을 안 했는데 중간에 애를 가지려고 노력도 했다고 해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이랑 사귈 때 애를 가지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그래서 조카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대요. 죽은 언니의 아들. 근데 이 조카가 독일군한테 잡혀간 거야.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얘를 빼내려고 온갖 군데 다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스가 중간에 다리를 서게 되고, 그리고 다리를 서면 뭐 하겠어. 그 독일에서 야, 그 여자 보고 뭐 좀 더 빼오라 그래 라고 하니까 이제 코코 샤넬이 나서서 정보도 좀 빼고. 그 다음에 되게 발칙한 생각인 게 처칠한테 가서 독일과 평화협정을 하라고 맞아요. 다리를 놓으려고 했었죠. 그게 잘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처칠 같은 능구렁이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조카를 빨리 빼오고 싶었으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거죠. 사실 거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더 흑역사 같은 사건이 하나 있긴 하죠. 근데 샤넬 넘버 5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수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좀 벌어들이게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 코코 샤넬이 이 샤넬 넘버 5를 런칭을 하고 유통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크게 확장을 사업을 하려고 맞아요. 그러는데 돈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투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큰 유통업자, 특히 향수를 유통하는 유통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향수 이쪽의 유통업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예요. 근데 계약을 꽤 불공평 계약을 맺어.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분 70%를 가져가고 베르트하이머가 그리고 코코 샤넬이 10%, 나머지 20% 이제 유통하는 그쪽에 주기로 한 거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잘 팔리면은 화나잖아. 이거 내 건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사실 향수 자체를 개발한 거는 샤넬의 공이었죠. 그때 이제 에르네스트 보라고 유명한 조향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전에도 사실 향수란 거는 프랑스 궁정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목욕을 많이 안 했으니까 향수가 중요하고 또 남녀가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좋은 향이 꼭 이제 곁들여져야 한다. 이런 이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향수가 계속 잘 쓰이는데 향수를 다 순수한 어떤 사향, 뭐 제스민, 뭐 이런 순수 재료를 쓰면 보관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플러스 뭘 발랐을 때 향수가 이제 펑펑 냄새가 나지도 않고. 근데 그때 이제 그 향수에 알데히드라는 그 알코올에서 추출된 그 화학 물질을 넣으면서 이게 엄청 휘발이 잘 되니까 칙 뿌렸을 때 퐁퐁퐁 냄새가 막 이제 나가는 그런 향수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훨씬 생산도 쉬워지고 거기다가 이제 베르트하이머 형제가 잘한 것은 이 향수를 가지고 관련 제품을 만든 거예요. 로션, 뭐 비누 등등 이것도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이 이거 나랑 향수만 계약한 거 아니야? 그러고 이런 비누 같은 건 다 내 거야. 내 돈이야. 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계약서에 다 써 있었대요. 향수를 사용한 미용 상품 등등등 다 권리 양도.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계약서를. 아, 그렇지. 조그만 글씨를 막 써 있으면. 그렇지. 우리도 이제 뭐 온라인에서 뭐 할 때 뭐 동의하십니까?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동의해버리잖아. 나 그러는데. 나도 그래 사실. 근데 잘 봐야 된다니까 계약서는. 이 베르트하이머가 근데 유대인이거든. 나치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들 아시지만 유대인들 재산들 막 몰수하고 우리 그때 클림트 얘기할 때도 잠깐 했었지만 막 그런 것들 막 모아가고 이제 나치들이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을 한 거야. 베르트하이머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재산 몰수 요 법안을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깜찍한 생각이네. 아주 깜찍한 생각이지. 근데 이 베르트하이머도 대단한 사람인 게 이미 도망갔어요. 나치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본인들이랑 본인 가족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도망가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당연히 코코 샤넬이라고 하기로 한 그 향수 사업 이런 것 지분 뭐 이런 걸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닌 아리아계의 프랑스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치밀하네. 치밀하지. 그래야지 사업을 하나 봐. 그렇지. 우리 같았으면 어리버리하고선 다 뺏기는 거지. 그렇지. 헐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코코 샤넬이 그걸 가지고 오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베르트하이머 입장에서 얼마나 왼수 같겠어. 그렇지. 자기네들 이러고선 미국으로 쫓겨온 것도 막 일을 갈 텐데 그거를 틈타 갖고서는 이걸 뺏어가려고 발칙하게 계획을 세웠던 코코 샤넬이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런데 사업가야. 또 다시 계약을 하지. 해. 연락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갖고 일종의 이제 연금 같이 코코 샤넬한테 얼마 정도 이제 주기로 하고 그리고 사업권을 걔네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실 코코 샤넬이 여러 가지 그 나치 부역설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한동안 쉬잖아요.
그런데 거의 나이 70돼서 다시 패션업계에 발을 들이는데 이때 돈을 대주고 실제적으로 패션 사업으로 일으킨 사람이 베르타이머 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업가한테는 원수고 뭐고 없는 거야.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그치. 없다. 그저 돈이 있을 뿐이다. 맞아. 네.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나치 장교들하고 파티를 하고 뭐 그때 그 한스하고 사랑에 빠지고 약간은 수동적인 부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빼박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 코코 샤넬은 뭐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거지. 사실 나치가 이제 무너지고 이틀 만에 숙청위원회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의 고급 숙소에서 코코 샤넬이 질질 끌려가 두 팔을 양팔을 그 낀 채 질질 끌려갔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풀려나죠. 근데 그 풀려난 데는 윈스턴 처칠이 전화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풀어줘라. 원래 엮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왜냐하면 그 코코 샤넬의 입을 잘못 열면 영국 귀족들이 줄줄이 그러니까. 귀족뿐만 아니라 왕족들까지 줄줄이 이제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을 위해서 샤넬을 풀어주라 그래서 풀어줬다는 얘가 거의 정설처럼 돼 있고. 그래서 네트워킹이 중요한 건가? 그 다음에 네트워킹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샤넬에 대한 얘기는 파면 팔수록 더 흑역사가 나오는 중이래요. 맞아요. 파면 팔수록 미담이 아니라 파면이야. 파면 팔수록 흑역사가 나와서 한 10년 전인가? 그때도 그 서류를 더 들춰봤더니 더 했더라. 뭐 이런 얘기. 더 너무 적극적으로 했더라. 그러니까. 좀 슬프네요. 샤넬 하우스에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톤다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샤넬이 그리고서 막 다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스토리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되고 얘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샤넬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프랑스에서도 약간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워낙 잘 팔리니까. 사실 샤넬 이후에 코코 샤넬 이후에 샤넬에서 다시 스타 디자이너가 나오죠. 칼 라거펠트. 칼 라거펠트가 나서서 샤넬 우상화, 샤넬의 신격화에 나서죠. 사실 자신 스스로가 영화 제작을 막 해요. 키라 나이틀리를 이제 샤넬로 분해서 막 여러 편의 짧은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백 이름들도 아까 말했던 보이카펠의 그 이름을 딴 보이백. 그 다음에 샤넬이 맨 처음에 샵을 열었던 그런 쪽에 도빌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샤넬의 그 유산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신화화 작업에 나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두운 역사를 더 파묻으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디오르는 사실은 대단히 대척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전쟁 당시에는 샵이 없었고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1946년에 본인의 디올 하우스를 그 몽타뉴 애브뉴에 지금 그 본점이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일단 디올은 가장 그 아까 샤넬과 대척점이라고 할게 뭐 디올 자신보다도 디올의 여동생이 그렇죠. 근데 이 나치가 패션 산업을 프랑스 파리에서 베를린이나 비엔나로 옮기려고 했대요.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지. 베를린 패션 뭐 베를린도 굉장히 뭐랄까 보헤미안적인 뭐 그런 게 있긴 해. 있어요. 좀 다른 류의 뭐랄까 좀 프로그레시브하지. 그렇지. 하우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랑 어울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전통적인 패션 산업을 생각을 하면 파리에 생각하지고 베를린이나 비엔나로 옮긴다면 좀 뭔가 어색하긴 하죠. 근데 그들도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프랑스 파리의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안간힘을 쓰죠. 옮겨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중에 이제 뭐 일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 디올이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올의 여동생인 카트리느 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미스 디올 향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모델이죠. 네, 자신의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되게 좋았다 그래요.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이제 모델로 한 그래서 미스 디올이 사실은 카트리느 디올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카트리느 디올이 한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근데 약간 딸내미 가수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반나치 저항운동 이런 거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나치한테 점령을 당하니까 카트리느가 레지스탕스에 들어가게 되죠. 네, 레지스탕스에 들어가서 그 정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빼오고 그리고 연락책 역할 뭐 이런 걸 해요.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러네.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은 정보를 연락하고 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조져갖고서는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쫙 거미줄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게슈타포한테 잡혀요. 아이고. 잡혀갖고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했다고 세상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 나오게 되는데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살아서 거죠? 돌아왔죠. 죽어서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점쟁이가 살아온다 그랬어요. 아니 오늘은 계속 그 파리법사의 얘기를 계속 파리법사께서 살아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살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디오르가 자신의 여동생 카트린에 대한 굉장한 애정, 짠함, 사랑 이런 게 아주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스 디올 해갖고 자기 여동생을 위한 뭐 헌정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당시에 마셜 부스약이라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으신 투자도 하시고 이쪽 패션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사업가가 그 생각이 많았대요. 나치로 인해서 이 무너진 프랑스의 패션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고 뭐 디자이너들 뭐 하우스 세우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샤넬은 업을 접고 있었으니까. 샤넬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죠. 예, 거기서는 완전히 나치 부역자로 찍혔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나? 언제 도망갔지? 로잔으로 갔어 네. 있었어요. 예, 스위스로 도망가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필립 가스통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인 하우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브랜드인데 그게 이제 나치 점령 시에 이제 막 망한 거지. 그래서 이 부스하게 요걸 다시 한번 살리고 싶다. 그래서 디올한테 이제 제안을 했대요. 여기 와서 수석 디자이너로 이걸 좀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찬 디올이 되게 우유부단하다 그랬잖아. 자신감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매일 마음이 바뀌어. 내 맘 나도 모르겠어. 하루에 12번씩 바뀌어봐.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디자인 하우스를 할까? 삐에르 발망이 나가갖고 잘 된다던데 걔만 내가 못하지 않지 않아? 막 이런 생각 하다가도 내가 뭘 하겠어. 막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부스하기 만나갖고서는 자꾸 이제 제안을 하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절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그렇게 약간 쓰러져간 그런 패션 하우스를 내가 살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 리스크 테이킹을 싫어하는구나. 리스크 테이킹 굉장히 싫어해. 나랑 똑같아. 그래서 만나서 거절을 하자. 그래서 만나러 가요. 근데 그 디올 자서전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 가스통 하우스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러 간 자리에서 나는 내 거 할 거예요. 그런 거야. 내 디자인 하우스를 만들겠다. 망한 디자인 하우스에 들어가는 대신 내 거를 스스로 해야겠다. 그래? 그러면 해봐.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할까 말까. 괜히 한다 그랬나. 물를까. 그리고 이제 얼마를 줄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나 이런 거 갖고 사실은 협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똑같은 나랑 갈등 상황 싫어. 그래서 안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또 그때도 점쟁이가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점쟁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하게 되고 그래서 1946년에 그래서 디올 하우스를 세우게 된 거죠. 안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되게 많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운명이네. 운명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1947년에 첫 그 컬렉션 그걸 발표를 했죠. 그게 바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뉴룩이 된 거죠. 그 디올 전시회도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패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진을 보셨겠지만 하얀색 자켓인데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굉장히 긴 검은색 치마. 종처럼 이렇게 볼록한 치마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리고 큰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그거를 원래 하퍼스 바자라는 잡지의 기자가 패션 에디터 기자가 보고서는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뉴룩이다. 그래서 뉴룩이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켓의 이름 바자켓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 그런데 와 진짜 너무 허리가 가늘어야 될 것 같아. 스칼렛 오하라 17인치 뭐 약간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와는 너무 먼 옷이네요. 그래서 반발도 되게 많았대요. 이게 이제 전후이긴 하지만 사실 유럽이 초토화가 됐었고 그치. 전쟁 기간 동안은 배급제였기 때문에 물자도 굉장히 모자랐고 전쟁 끝나고 2년 지났다고 물자가 갑자기 펄펄 넘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샬 플랜 같은 것도 아직은 시작이 안 됐을 때였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천을 많이 쓰다니. 치마에 엄청 많이 들 것 같아. 그 고급 천을 저렇게 많이 써?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좀 여성들도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되면은. 그러면은 옷도 아무래도 편한 옷을 입어야 되고. 활동적이고. 그렇죠. 느슨하고. 뭐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항상 전쟁 때는 여자들이 사회로 끌려 나오거든요.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뭐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실용성이 없지 않아? 샤넬이 막 실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샤넬도 엄청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냐. 여자들 다시 굉장히 코르셋을 입으라는 거냐. 그렇지. 뭐 남자가 무슨 여자 옷을 지금 디자인한다고 설치고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 저 스위스에서 막 욕을 한 거지. 나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네. 일단 너무 딱 붙는 옷에는 기분이 나빠져. 부담스럽지. 사실 그러니까. 저렇게 입을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열광적으로 또 반응을 받다는 거죠. 그거를 캐치했던 것 같아. 전쟁 동안에 모두가 이렇게 아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숨겨야 되고 특히 성 정체성은 위험에서도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들 살아왔었는데 여성들은 사실 항상 그런 꿈을 꾼다는 거지. 가장 여성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맞아. 가장 우아하게 보이고 싶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여성들에게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찾아주고 싶다. 그게 크리스찬 디올의 모토였다고 하더라고요. 숨겨진 욕망을 캐치를 한 거네. 그렇죠. 사실 또 샤넬도 실제적으로 그 전때에 여성들의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도 밖에 나가서 남성들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욕망을 그때로서는 이제 그 잠겨진 욕망을 캐치를 한 건데 또 디올은 또 다른 그 시대에서 그 욕망을 캐치를 해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디오르가 좋아했던 게 벨 에포크 시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벨 에포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이전이잖아요. 네. 그 시대에 막 한창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모든 것들이 막 계속해서 발전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이제 영원한 평화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벨 에포크 시대 해서 꿈이었지. 그래서 그 시대에 가는 굉장히 신비한적인 것을 추구를 했었고 그래서 맞아요. 그 시대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그 시대를 로망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실루엣을 가진 여성의 옷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도 그렇게 스위스에서 디오르의 옷을 보고 열을 팍팍 내던 샤넬 여사가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시죠. 54년. 네, 54년에 파리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샤넬과 디올의 라이벌 시대 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흥미진진하게 바라봤는데 이게 금방 끝나요. 디올이 57년에 심장마비로 죽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었어. 너무 일찍 죽었어요. 뉴룩이 47년에 나왔으니까 딱 10년 활동하고 샤넬이 복귀를 할 때 나이가 71세였대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100세 시대니까. 근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71살에 뭐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 많지는 않죠. 네. 건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7년에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 사망을 하고 이거 어떡하냐 디올 하우스. 사람들이 난관에 빠진 거지. 10년 활동을 해갖고서 막 명성을 쌓아놨는데 사실 그거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사람이 쌓아놓은 거고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그리고서는 이 디올 하우스를 그러면 누가 맡을 것이냐 막 고민하면서 그때 데리고 온 수석 디자이너, 뭐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원래 거기서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발탁한 수석 디자이너가 또 기가 막힌 사람이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입생 로랑이었죠. 야, 그럼 뭐 청출어람, 청어람 뭐 이런 거네. 그치. 입생 로랑이 그때 나이가 21인가 그랬대. 아, 천재지. 그렇죠. 입생 로랑은 지난번에 그 전시회 가서 보니까 네. 활동 되게 짧게 했더라고요. 크리스찬 디올에서 한 1년 남짓했나? 뭐 그런 그리고 거밖에 또 안 돼요. 자기 브랜드도 만들고. 너무 뛰어나니까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디올에 있을 때 만들어낸 입생 로랑의 정말 전설적인 라인이 있죠. 트라페즈라고. 그게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디올에 하면은 생각나는 이 이렇게 전락한 그 엉위치래 가서 배웠어. 팔자. 이렇게 그리고 막 꽃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굉장히 곡선을 살린 그런 거를 벗어나서 마른 목골로 해갖고 좀 남성적이 됐나?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기하학적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패턴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입생 로랑이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트라페즈라고 해서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뭐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뭐 이런 이제 라인을 만들어낸 것으로 그러면서 디올 하우스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샤넬은 그대로 망한 거예요? 아이 뭔 소리야. 라이벌이 사라졌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딱 그것이 그냥. 내 세상이야. 내 세상. 본인 세상이지 뭐. 너무 뭐 잘 나왔지 뭐 샤넬도.
사실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잘 됐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때 돈이 있는 땅이 미국밖에 없지. 근데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샤넬이 돌아왔을 때 환대를 못 받았대요. 그렇겠지. 이제 뭐 얼마 지났다고. 무력자. 지금 뭐 얼마 지났는데 이제 슬슬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10년밖에 안 가지고 지금 벌써 활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별로 환대를 못 받았는데 샤넬에 또 열광했던 게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디오를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막 나올 때였거든.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편한 옷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샤넬식의 어떤 떨어지는 뭐 트위드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샤넬을 제기를 시켜준 거죠. 미국 여자들이 사실은 프랑스 여자분들보다 등치도 큰데 힘들어 뉴룩은 너무 짤룩해. 그치. 근데 정말 미국은 그때 혼자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디오르 자신도 미국에 굉장히 많이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점쟁이 말 딱 맞지. 심지어 달라스 뭐 이런 데까지 출장을 구석구석 다녔는데 그 남겨놓은 글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50년대 정도에 미국 관세가 너무 높았다는 거야. 이거는 이 관세는 혼자만 잘 살려는, 혼자만 이기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이기심이라고 미국의 관세를 비난했는데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를 봤나?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이 관세를 꽤 높게 매겼었나 봐요. 미국이 이제 관세를 높게 매기다가 관세를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러기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조금 후죠. 그리고 그 케네디 대통령 때 들어와서 무역확장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그게 냉전 시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방국들, 뭐 자유주의 이쪽 국가들이 좀 어느 정도 잘 살아줘야 되고. 좀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잘 살아야지 자신들의 어떤 마켓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탄탄해야지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회주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우리 우방국들하고는 관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조금 관세를 깎는다든지 이럴 수 있게끔 권한을 준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는 것도 똑같은 법안이야. 근데 거기에 232조가 있는데 이거는 다만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관세를 임의적으로 많이 매길 수 있다. 지금 국가 안위가 걱정되시나 걱정이 보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상 코코 샤넬은 미국이 살려줬다. 사실은 뭐 디오르도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세 장벽 때문에 파리를 레버러토리로 하고 이제 미국에 좀 더 미국 자체 내에서 제조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샤넬은 갔을 때 정말 대대적으로 유통업체들이랑 미팅을 하고 내 거를 조금은 카피를 해도 좋다. 대신 굉장히 널리 내 디자인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범한 정책을 펴기도 하고 정말 생각해보면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콧대가 높고 장사랑은 담을 쌓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사업적 수완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패션 산업이 또 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해갖고 나중에는 막 벨사유 궁전인가 거기서 컬렉션 대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미국 패션계하고 뭐 프랑스 파리 패션계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뭐 전후에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안 자라는 데가 없지. 성장을 안 한 데가 그렇죠. 없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가서 보니까 사실 저는 뭐 패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쪽 산업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수석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샤넬 같은 경우도 사실 칼 라거펠트 때 정말 많이 키웠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샤넬의 어떤 여러 가지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샤넬의 뭐 제품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쪽 라거펠트에서 내려온 것들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요번에 전시회를 가서 봤을 때는 이제 수석 디자이너들의 그걸 조금 전시를 해놨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갈리아노가 역시 드라마틱해. 그분도 참 한 성격도 하시고 굉장히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니까 존 갈리아노 섹션이 역시 과감하고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그렇더라고요. 지우님이 좋아하시는 톰 포드랑 이제 한때 아니야, 어깨를 나란히요? 저는 그래도 포르노식. 네, 그쪽 가서 포르노식인데 그래도 갈리아노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했구나. 그렇죠. 요새 어디 일해요? 자기 거 혼자 하다가 요즘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때 뭐 약간 불미스러운 언행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브랜드뿐이 아니라 그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 디자이너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걸 뭐 보는 즐거움도 너무 쏠쏠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브랜드는 또 이런 거 안 하나 싶어. 그러면 재밌으면 보러 갈 것 같은데. 그런 디자이너들 그 기획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일본 갔을 때 익센 로랑전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뭐 사실은 샤넬도 샤넬 나름대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됐던 발렌시아가라든지 발맹도 사실 그 아카이빙이라고 그러죠. 아카이브를 보면은 정말로 지금의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는 그 당시에 또 한때가 천재의 시대였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다 튀어나왔는지. 맞아요. 별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과 그래도 뭐 하나의 어떤 그 평행선을 찾는다면은 정치학을 공부했다. 저쪽을 그만두셨고. 이제 먼 데서 연을 찾으려고 하는. 먼 데서 연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누굴 더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그런 너무 막 허리를 죄는 라인 이런 거보다는 샤넬처럼 좀 더 이제 어두운 색깔의 남성적 라인을 하고 사실 뭐 줄무늬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샤넬을 좋아하고 디오르는 생각해보니 제가 또 사놓고 잘 들지 않는 백이 있어서 네? 좀 큰 백을 하나 샀더니 백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당근에 내놓으려고 봤더니 똑같은 백이 당근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낮추지 않으면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올 하면은 갑자기 제 장안의 백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짐이 됐구나. 근데 샤넬도 사실 요즘 너무 이렇게 요즘은 옛날 샤넬이 아니잖아. 요즘은 제니가 입고 나오는 샤넬은 나는 못 입을 수 없는 샤넬이야. 못 입을 것 같아서 돈도 없지만 내가 하면 배가 나올 것 같아. 이수지 씨처럼 이렇게 배를 내놓은 패션이 될 것 같아서 다 무서운 패션이에요. 아니 저도 샤넬이 약간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젊은 그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맞아요. 약간 평생 동안 라이프타임 소비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젊은 뭐 제니라든지 수지 아니 수지가 아니지. 이수지 얘기해서 수지라고 하잖아요. 지수. 예, 지수가 디올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쁘긴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디올이. 그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게 예쁜 아주 페미닌하게 정말 막 아름답다. 막 반짝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예쁨이 있고 샤넬은 샤넬이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꼽아라. 어디 꼽아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너무 어려워. 근데 사실 뭐 다 좋죠. 네. 뭐 돈만 많으면 다 사실 다 좋습니다. 네. 네. 다 좋아해요. 우리. 어느 광고도 다 좋아합니다. 네. 디자이너 얘기 정말 재밌네요. 네, 디자이너 얘기들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롱테이크 오늘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올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시간 되신 분들은 DDP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우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